인지은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오늘 칸트의 연구평화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전쟁이라는 문제, 전쟁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혹은 그 전쟁이 없다는 것은 단지 전쟁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평화, 이것의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게 이 연구평화론이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현대적 학문 체계로 분류해보자면 국제정치, 이런 혹은 전쟁학 이런 쪽의 주제 같은데, 근데 읽다 보면 거기에 국한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인간 시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고, 우리도 아까 토론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구평화론이란 책 안에 그런 굉장히 다양한 논점들이 폭넓게 존재한다. 꽤 얇은 책이지만 그거는 사실은 칸트의 전체 철학 체계랄까? 이것들의 어떤 압축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잘 우리 서성 선생님께서 발제하실 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3대 비판서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순수이성, 실천이성, 그리고 판단력, 이걸로 이루는 3대 비판서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이성을 발전시킨 정치 철학을 막 쓰거든요. 칸트가. 그런 과정 속에 나와 있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 자기가 그 수십 년에 걸쳐서 꼬박꼬박 아침부터 이렇게 시계처럼 움직였다고 유명한 사람인데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죠. 지나가다가 이랬대요. 마을 사람들이 칸트가 지나가면 지금 10시 30분이다 이러고 자기 시계를 이렇게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술이 시계가 시간이 좀 지나면 느려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규칙적인 삶을 살았던, 케니스부르크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서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로지 그 학문에 정진하고 자신을 방문하는 여러 그 이론가들이나 철학자들과 토론하고 대화하고 했던 내용들, 그 긴 시간에 어떤 연구들이 또 집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얇지만 쉽지는 않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모조리 다 좀 충분히 이해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대신에 그 질문들은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볼 만한, 얘기해볼 만한 되게 중요한 주제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까 그 발제자의 그 발제 의도에 맞게 제가 이걸 넣었어요. 급하게. 철학자의 평화선언인데, 굳이 철학자가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군 전문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정치가도 아닌데 철학자가 왜 굳이 이런 평화선언을 했을까? 그 선언이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 평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칸트를 따로 떼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1강부터 쭉 이렇게 해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 선언과 관련된 어떤 정치들, 선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일종의 이상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면 그게 현실과 어떤 식으로 만났을까에 대한 역사도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러한 이상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한번 볼게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좀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예를 들면 칸트에 대해서 다들 아주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 토대랄까? 기초? 이론 체계?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까? 근데 우리 마중물의 목적이 꼭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또 칸트의 질문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는
우리가 이 계기를 통해서 뭔가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고 쟁점을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아까 우리가 토론할 때 좀 나왔던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좀 쉬운 것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면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공화정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공화정 책에. 그럼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면 공화정은 그 어원 자체가 뭐 있나요? 레스 포블리카예요. 우리 리퍼블릭 하잖아요. 영어로. 대한민국의 그 코라는 영문명이 라틴어인 레스 포블리카에서 왔어요. 근데 얘가 싱이고 겉이죠, 겉. 근데 이게 뭐냐면 퍼블릭이에요. 공적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공적인 것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있는 게 국가겠죠. 공적인 게 다양한 게 공적인 것들인데 그래서 이게 라틴어에서 원래 왔는데 그런 공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이념이나 태도를 일단 공화정이라고 불러요. 그런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치 원리들 이런 게 이제 공화정인 거죠. 사적인 거 말고 공적인, 달리 말하면 공공선이 우선되는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정치, 이거 공화정이라고 부르고 근데 좀 쉽게는 단순하게 우리 공화정 이러면 언제쯤 역사적으로 막 거슬러 올라간 프랑스 대혁명 이때 생각나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군주정이었는데 군주, 왕의 목을 치고 그리고 나서 세워진 정치체제, 공화정. 그래서 프랑스 제1공화정, 제2공화정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군주가 통치하지 않는 정치체제를 공화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칸트가 사용하는 건 그 두 개가 아니에요. 세 번째가 제일 커요. 칸트가 사용하는 그 공화정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입법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법을 세우고 나서 행정이라고도 해도 되고 집행이라고 해도 돼요. 똑같은 의미인데 입법과 집행의 분리의 의미로 공화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것의 어원은 여기 원래 라틴어의 레스 포블리카라고도 했는데 로마의 공화정, 로마도 전제정이 있었고 공화정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왕이 통치하는 왕정이다가 고대 로마에 왕이 통치했어요. 왕이 통치하다가 왕을 쫓아내고 왜냐하면 왕이 계속 독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통치하니까 쫓아내고 세운 게 로마 공화정이었는데 로마 공화정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시저 이 시기 전후해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시기를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에 공화정일 때 어떤 식으로 고대 로마는 통치를 했냐면 한편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회 그러니까 의회 같은 거죠. 민회가 있고 거기에 호민관을 선출했어요. 말 그대로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관직 호민관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로원이 있었어요. 귀족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평민에 의한 민회와 귀족들로 이루어진 원로원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체제가 원래 로마 공화정의 원래 의미였는데 그게 이제 현대적으로 쭉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법과 집행을 분리하는 정치 체제를 공화정이라고 부른다. 이게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가 뭐 삼권분립 이런 몽테스키웨처럼 근대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권력 분립의 원칙을 가장 말 그대로 원칙적으로 적용한 나라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정이 이런 의미다. 그래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연결된 김에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영구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조항으로 모든 국가는 공화정 체제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칸트가. 이제 우리 절대 읽고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좀 이따가 이 지식을 가지고서 좀 이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표정을 보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황제자 이야기 중에 이제 공군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자연의 메커니즘 도덕체계의
이랬다 저랬다 말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된다.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칸트의 사고에서는 우리가 또 우리 마중물의 철학하고도 되게 관련이 또 있어요. 그 이야기도 좀 중점적으로 좀 해볼 거고, 그다음에 칸트를 이해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선의지 내지는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미리 얘기하는 자유하고 같은 자유인가 다른 자유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계약론자들이 얘기하는 자유들도 있었잖아요. 로크나 루소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자유하고 같은 자유인가 다른 자유인가, 이런 이야기도 좀 칸트 얘기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조선주섬 이제 발제 때 나온 이야기들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세계 평화 내지는 영국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대체로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봐. 수천 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있어? 그런 것도 있고,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더라도 국가 간의 어떤 영구적 평화 체계라는 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론을, 칸트가 말하는 것을 바탕 이제 발판으로 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칸트는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칸트가 전쟁 자체를 어떻게 봤는가에 대한 이해도 좀 약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칸트는 전쟁을 나쁜 걸로 봤겠죠. 그 나쁘게 봤다는 의미가 뭘까? 칸트에게. 그런 이야기를 토론을 같이 해보려면 제가 준비한 건 최대한 대충 빨리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 나눌 시간 좀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칸트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익숙하죠? 누가 그랬나요?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 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도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라는 사고가 근대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 그 우리가 흔히 계몽주의라고 많이 불러요.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고 이 이성을 가지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고 역사를 진보적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나아질 거야, 발전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이제 팽배했던 시기이고, 칸트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인데, 그러면 이 생각하는 이성을 가지고서 지식, 행위, 희망의 근거와 범위가 무엇일까를 탐구한 게 3대 비판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이성을 갖고, 그게 순수 이성 비판이고, 그럼 인간은 이 이성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실천 이성 비판이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게 판단력 비판, 이렇게 3대 비판서입니다. 우리가 여기 뭐 다 살펴볼 수도 없고, 주로 우리가 이 영국 평화론과 관련된 건 3개 중에 어떤 걸까요? 실천 이성,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것이 발달하여 실천 이성 비판이 실천 이성이란 책,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치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천 이성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결국은 칸트의 체제 안에서는 윤리학인데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그른 행위인가, 인간의 행위 중에. 그러니까 전쟁은 윤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선이 아니라 악이다. 반면에 평화는 윤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악이 아니라 선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것들을 이제 여기서 영국 평화론에서 밝히고 있죠. 실천 이성이고 이제 좀 익숙한 거. 그럼 실천 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인데, 그러니까 실천 이성, 인간은 무엇을 해야 돼. 명령. 윤리적 명령은 뭐가 있을까? 그건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으로 나눌 수 있다. 표현 자체가 정말 잘못된 표현 같아요. 번역이. 왜냐하면 정언 명령, 가언 명령이라고 하면 처음 들어보는.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도덕 명령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언 명령이고 하나는 가언 명령이다. 정언 명령은 그 자체가 선한 의지, 선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반면에 가언 명령은 특정한 목적 안에서 나오는 명령이 가언 명령이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 이해가 돼요. 그냥 뭐뭐 해 이러면 정언 명령이고 뭐뭐 하려면 뭐뭐 해, 이게 가언 명령이다. 그러니까 조건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오른쪽이 가언 명령이
목적을 가진 명령이다 이 얘기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체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결과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 A뿔 받으려면 열심히 공부해. 이런 가운 명령인 거죠. A뿔이라는 결과를 고려하여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칸트는 그런 것들 말고 진짜 오로지 선의지에 의한 것, 그 자체로 선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것. 철학에서 의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데 will이거든요. 뭐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단지 그 행위가 선하다라고 내가 판단함으로써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명령들, 이것들이 이제 정원 명령이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대표적인 정원 명령이 그래서 칸트는 예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정원 명령으로 예를 듭니다. 이후에 또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칸트 철학에 대해서 그냥 마냥 어렵지만 착한 사람인 것 같아, 맞는 말인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칸트가 자유주의자인가요? 사회주의자인가요? 혹시? 어디에 더 속할 것 같아요? 어떤 자유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막스도 자유를 중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을 논의하지 않아서. 네, 그 점도 있어요. 근데 계급은 어디에 있냐면 계급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개념이죠. 내가 혼자 있는데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면 계급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한 사회 내에서 또 누군가가 있는데 그게 집단적으로 관계 맺음하기 때문에 한 측을 예를 들면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지배하거나 이런 관계가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윤리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칸트는 순수하게 굉장히 개인적인 윤리, 개인의 윤리에서 출발하여 개인의 윤리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칸트를 분류하자면 자유주의 철학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칸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큰 틀이에요. 아주 다이제스트로 하자면 좀 약간 더 덧붙여보자면 심화하자면 칸트의 인간 여기서 한번 출발해 봅시다. 인간은 언제 자유로울까? 굳이 칸트가 아니더라도 인간 하면 여러분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나로 바꿔봅시다. 나는 언제 자유롭지? 한번 자유롭게 한번 진짜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하기 좋아요. 싫은 일을 하지 않을 때.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을 때. 하고 싶은 일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쉽지가 않아요. 철학자마다 다 다르고 자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위, 하고 싶은 것. 그 중에서 이제 말을 표현 우리가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행위, 내가 하고 싶은 행위를 할 때. 근데 반대로 아까 약간 반대로 하기 싫은 거는 또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을 때. 즉 우리가 이것을 그 강압이나 강제가 없을 때 자유롭다.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이거를 보통은 파지티브한 거, 내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것들, 얘네들은 뭐예요? 네거티브한 것에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인데 강압이나 강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죠. 이게 서로 약간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같이 가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것들도 있어요. 내가 나의 어떤 내 자신을 잘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와 계기를 가질 때 내 스스로가 발전할 때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해. 이러면 더욱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롭고 언제 자유로울까? 칸트는 언제 자유롭다고 생각했을까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겠죠. 칸트 개념에서는 가능해요. 언제 자유로울까요? 자유주의자잖아요. 칸트가 고민했던 건 칸트는 완전한 의미에서 이상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해야 돼.
우리가 살려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법을 지키는 거는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칸트의 고민인 거예요. 사회 질서가 나의 자유를 이런 소극적 의미에서 강압하거나 강제,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법이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칸트의 질문의 시작이고, 자유롭다. 두 가지가 충돌한단 말이죠. 법을 지킨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충돌할 때 어떻게 하면 자유로우면서도 법을 지킬 수 있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또 비슷한 똑같은 말로 법을 지키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법을 바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이게 이제 고민인데 만약에 그 법을 내가 세울 수 있다면 맞는 말이야. 내가 세울 수 있다면 내가 그 법을 따르는 거에 있어서 내 자유가 침해되지 않겠죠. 내 의지에 따라 만든 법이야. 그 법이. 근데 그 법을 내가 따라. 그런다고 내가 억압되거나 강압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법이라고 해요. 자기 입법.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마다 다 다른 법을 막 자기 입맛에 맞는 법을 법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칸트도 사회계약론자인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법에 합의하여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다면 모두가 다 그 법을 따르면서도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어. 그게 이제 계약이 중간에 대해서 칸트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약간 볼 텐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인간은 이성적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고 그러면서 선의지를 가진 존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의지라는 게 칸트에서 선의지란 말 그대로 단지 그러한 행위가 혹은 선택이 오로지 선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것을 하려는 의지, 원하는 의지, 이것도 이제 선의지라고 합니다. 그런 선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만든 도덕 법칙을 준수한다면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로 남을 수 있어요. 반대는 타율적인 존재잖아요. 타율적인 존재란 뭐냐면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거야. 약간 우리가 다른 마중물 다른 세미나에서 자주 나왔던 표현으로 빌리자면 인간과 자연을 구분할 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때 동물은 자연에 침잠하여 사는 존재다.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기 초원에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사자의 주로 얼룩말이 있어. 사자가 이제 얼룩말을 사냥한단 말이에요. 얼룩말이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서 막 죽어라 뛰어다니는 게 너무 힘든 나머지 이 자연적 상황, 자연 법칙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실천적으로 노력하고 상황을 자연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사자도 마찬가지. 그 자연 속에서 사는 거죠. 그 조건 속에서. 근데 인간은 다르더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자율적 존재라는 이유인데 자연 법칙이어서 처음 등장하니까 아까 우리 그 공문자들이 할 때 자연의 메커니즘 중요한 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 속에 존재해. 자연 법칙이 나를 강제하고 나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뭘 가지고 있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법에 자기 자신을 복속시킬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이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 뭐가 있어야지만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선의지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간이 이성적 존재란 말의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자연의 법칙에 거스르는 도덕 법칙의 자질을 복속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아. 그걸 선택할 수 있어. 그런 어떤 자유의지가 중간에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이고 그럼 이제 정언명령이 두 개가 있는데 칸트가 제시하는 거는 우리 순수이성 비판과 순수이성 비판 정초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핵심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말이 되게 어렵죠. 자 이제
학부 수업할 때도 그렇고 예전에 고등학교 수업 갈 때도 그렇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기말고사에 이거는 주관식으로 나온다고 그냥 외우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조선시대의 천자문 학습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자꾸 입으로 붙이다 보면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의 준칙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지, 선의지가 만들어낸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법칙이 있어요.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에 올렸어.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법칙을 수립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 모든 우리의 구성원들이 동시에 그거를 자신의 법칙으로 성립시킬 수 있는 그런 법칙.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점원명령인데 이 안에는 한편으로는 보편성이 있고 다른 한편은 필연성이 있습니다. 보편성은 모두가 다 따를 수 있는 법칙이어야 된다는 거고 필연성은 조건과 환경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조건이어야 된다. 이 첫 번째 정언명령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인간 자기 스스로 법칙을 세울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결국은 인간은 목적 그 자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정언명령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정언명령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평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해라. 우리가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정언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칸트의 윤리가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선의지 설명하면서 결과나 목적과는 무관하게 선하다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 뭔가 희망해야 될 의지를 선의지라고 했잖아요. 인간 역시도 인간이란 존재도 어떤 특정한 목적에 도움이 되는 존재여서 누군가를 이렇게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정언명령에서 나오고 이게 흔히 우리가 현대 자유주의에서 출발한 인권에 대한 그 기초적인 관념 이게 보통 칸트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이런 자유주의적 인권 말고도 사회주의적 관점에서도 인권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다양한 이념들에서 인권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칸트가 얘기한 건 인간은 도덕적 의미에서 평등하다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상가들 우리가 봤던 밀이나 아니면 누구 있었죠? 여러분들이 본 거 뭐 루소나 아니면 우리 좀 익숙한 로크나 근대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해라고 얘기했지만 홉스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지만 칸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측면은 바로 이 도덕적 의미에서 평등하다는 점입니다. 선의지를 가지고서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기 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평등하다. 그거예요. 계약과 시민권에 대해서 좀 보면 비교를 해보면 이래요. 처음에 데카르트가 이성적 존재라는 얘기를 처음 하고 그 다음에 홉스가 생존이 목적인 존재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누가 나를 해칠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눈 부릅뜨고서 나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게 인간이야. 그런데 이런 점에서 그 누구도 다르지 않아. 그런 점에서 인간은 평등해. 이게 이제 홉스의 논리고, 그 다음에 로크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자유, 재산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그것을 각자의 기본 권리로 가지고 있어. 평등하게. 그런 점에서 인간은 평등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이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칸트는 도덕적 자율성을 가진 존재고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법칙을 세울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같은 듯 하면서도 다들 포인트가 다 다른 거죠. 평등하다는 의미가 이렇게 서로 다 다르고 자유롭다는 의미도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자연권은 이런 의미로 홉스 같으면 생명에 대한 권리고 로크 같으면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고 그리고 칸트 같으면 존엄성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입니다. 근데 이 자연권 하면 좀 익숙치 않죠, 우리는. 인권은 좀 익숙하죠.
근데 사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둘이 그렇게 다른 표현은 아니었어요. 자연권이,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쓰이기 이전까지는, 휴먼 라이트라는 게 쓰이기 전까지는 자연권이라는 표현이 좀 더 익숙했던 것 같아요. 칸트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왜 자연권이냐?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 그러면 자연과 좀 대비되는 건 뭐가 있냐면 뭐 기계 뭐 이런 거, 인공적인 거, 인위적인 거 이런 게 자연하고 대비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국가나 정부, 법.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자연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공법 뭐 이런 거, 형법 뭐 있잖아요. 민법, 형법, 헌법 이런 거. 이런 국가나 정부나 아니면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서라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자연권이야. 이게 이제 출발이었고, 그게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권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생殖적 권리이자 천부적 권리이고 모든 인간의 공통된 권리이고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이 되었다 하면 되는데, 칸트도 그렇고 우리 계약론자 하면 3인방 생각자 홉스, 로크, 루소, 그 사람들이 다 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출발해서 계약을 맺어서 시민사회나 정치사회로 나아간다. 이게 기본 꼴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홉스, 로크, 루소, 칸트가 다 자연 상태에 대한 설명이 다 달라요. 네 명이. 그리고 계약의 내용도 다 다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성립되어 있는 정치사회의 형태도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홉스는 똑같이 계약론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절대군주제를 옹호하고, 그리고 로크는 의회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대변하고, 마지막으로 루소는 좀 직접민주주의, 옹호하는 정치 형태, 민주주의 형태로 다 달라집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가지는 권리는 인권이라고 할 수 있죠. 자연권이자 인권. 시민사회에서 가지는 권리는 시민권. 근데 우리가 좀 보면 칸트로 와서 이걸 딱 대입시켜 보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도덕적 존재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선 의지대로 살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는 존재. 여기서 인권을 가진 존재인데, 계약을 통해서 정치적 존재로 간다는 이야기는 중간에 계약을 맺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계약의 내용이 칸트의 경우에는 정언명령이다. 보편적 법칙, 아까 말했던 두 개, 그러니까 뭔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그런 법칙을 만들고 모두가 다 지킬 수 있는 법칙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자, 이런 정언명령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으로 간다. 그런데 칸트는 여전히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 존재 얘기할 때의 인간도 개인으로서의 인간이고, 그리고 정치적 존재, 시민권을 가진 존재, 이때도 시민은 개인으로서의 시민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권에서 시민권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제도와 법을 통해서 인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시킨 게 시민권이다. 인권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권리이고, 시민권은 구체적이고 현실 속에 존재하는 권리들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가 쭉 우리가 칸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은 칸트의 정치인데, 칸트 시기에는 가장 논쟁적인 정치적 논쟁 이슈가 뭐였냐면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이었어요. 혹시 들어보셨거나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구체제, 신분제가 무너졌잖아요. 1, 2, 3신분이었던 신분제가 무너졌어. 모두가 이제 평등한 세상이 올 것 같이. 왜냐하면 혁명을 일으켰던 주체가 부르주아지, 돈 있는 부르주아지도 있었지만 다수의 평민들 중에서도 우리 저임금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그 장인들, 뭐 기타 등등, 뭐 하인들, 뭐 무수하게 많은 길거리의 쌍킬로트들도 같이 부르주아하고 같이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오히려 바리케이트를 치고 선복에서 제일 피를 많이 흘렸고, 평등한 세상이 올 듯했는데 그 뒤에 만들어진 프랑스 혁명, 1789년도에 혁명이 일어나고 1791년도에 만든 프랑스의 최초의 헌법에, 그러면 모두가 다 정치적 권리를 획득했느냐? 그렇지 못했더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남성들만 능동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투표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수동시민으로, 시민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인간과 시민이 권리 선언을 했는데 당신들은 시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민도 이제 그 안에 또 계급을 나눈 거죠.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으로. 수동시민은 정치적 참여를 제한당하거나 가지지 못하고. 칸트는 어땠을까요? 모든 인간이 이런 선의지를 가지고서 도덕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정언명령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편성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더라. 칸트의 다른 책에서 인용한 건데요. 오직 투표할 수 있는 능력만이 국가 시민이 될 자격을 결정한다. 투표 능력은 시민의 자립성을 전제로 한다. 이 시민의 자립성이라는 성질이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을 필연적으로 구분하게 만든다. 이 자립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네. 소유의 재산을 소유한 것도 자립적 시민의 요건이긴 하지만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 제작 능력이어도 되고 예술적 행위 능력이어도 되고 지적 능력이어도 돼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서 투표할 수 있고, 투표한다는 건 칸트에게 무슨 의미냐면 법칙을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법에 찬성 반대에 표를 던지는 거니까 자기 입법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시민이란 공동체 외의 어떤 사람에게도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 분류될 수 있는 많은 노동 직종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하인, 하녀들 다 이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칸트의 논리에 의해서도. 그래서 칸트 역시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시대적 한계 속에 갇혀 있나?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죠. 우리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J.S. 밀 얘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상가나 철학자를 우리가 얘기할 때, 아니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제를 옹호했대. 막 그걸 비판을 해. 야, 아리스토텔레스 정도 되는 대단한 철학자가 노예제를 옹호했다니 너무 실망이야. 이건 정말 비판받아야 돼. 그럼 옆에서 누군가가 야, 고대 그때 기원전 시기에 그럴 수도 있지. 시대적 상황을 좀 고려하면 좀 봐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 부산에서 말씀드렸나? 그 시기에도 심지어 노예제를 반대했던 철학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한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 그러면 모두 그 시기에는 예를 들면 J.S. 밀이 식민지 통치를 옹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다른 책들을 막 봤을 때는 자유로운 수고 막 이랬는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이 저기 아메리카 식민지화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옹호했다는 게, 그런데 그 시기에는 누구나 다 그런 판단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어떤 시대적 한계를 좀 약간 용인해줘야 돼. 그런데 사실은 J.S. 밀 시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J.S. 밀 시대 이전에 식민지 아메리카 대륙과 관련돼서 관계를 처음 맺게 되는 아주 오래 전부터도 그런 어떤 식민지 경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했던 이론가들이나 철학자들이 있더라.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안 하인, 상점 하인, 날품팔이, 심지어 미용사도 단순한 서비스 봉사자이지 물건 제작자가 아니다. 이들은 국가 구성원이 아니고 따라서 시민의 자격도 없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칸트가 이거 그냥 시대적 한계로 우리가 봐줄 것인가? 1793년에 콩도르세, 이 책은 칸트가 한참 저술활동을 하던 때하고 겹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보편적 행복의 가장 중요한 인간 정신의 진보의 항목에 양성 간의 권리의 불평등을 만들어 놓은 완전한 제거. 불평등, 뭔가 잠깐만 문장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양성 간 불평등의 완전한 제거를 집어넣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진보를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콩도르쌤의 유명한 이제 정치 이론가이기도 한데, 이 시기에, 왜냐하면 칸트는 여기 앞에 심지어 언급도 되지 않았는데 시민의 범죄에 넣지 않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성인 거죠. 근데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불평등은 이 편견을 조장한 저 남성에게조차도 파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시대적 한계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오늘 근데 이제 영국 평화에 대한 이야기니까 영국 평화의 칸트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영원한 평화를 보증해 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예술가인 땡땡이다. 뭘까요? 자연. 어? 자연. 그럼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분들의 그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근데 이게 약간 미스테리한 문장인 거예요. 영원한 평화를 보증해 주는 것은 사실은 자연보다는 뭐가 들어가? 선의지나 뭐 이성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칸트를 여태까지 좀 봤던 칸트의 어떤 윤리학 실천 이성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게 인간의 이성, 인간의 뭐 예를 들면 선한 마음, 선의지 이런 거여야 되지. 자연이라고? 자연이거든요. 그게 이제 칸트의 논리에서 되게 신기한 점이다. 보면 이성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편적 법칙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들 각자는 내심 자신들은 그 법칙에서 예외가 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서로 그들의 사적인 의도가 서로 충돌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하나의 체계를 마련하게 되면 그들은 마치 사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동적으로 처신하게 된다. 이게 이제 칸트가 만들려는 법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전쟁도 그러하고 자연하고 이성의 충돌이라는 게 항상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인류가 다소간이나마 상호간 법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만든 것은 뭘까요? 여긴 뭐가 들어갈까요? 자연이긴 한데 자연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연 너도 말이 되는데 자연 말고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를 법적인 관계,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강제 만드는 그런 관계,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이성이요? 뭐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추구하게 만들까? 응? 전쟁입니다. 자연을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칸트는 인간의 자연적 속성은 전쟁으로 봤어요. 평화가 아니라. 내비두면 자연 속에서 인간은 전쟁을 벌려. 서로 싸워. 이기적이야.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있어. 전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결속되고자 하는 필요성도 가지고 있어. 무언가 이루려면 협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 이기심도 되게 강해. 이게 자연 속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토론할 때도 잠깐 나왔는데 2차 세계대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유엔을 만든 것은 칸트의 영국 평화론가 같은 철학자의 평화선언일까? 아니면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경험일까? 라는 질문 우리가 던질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둘 다예요. 둘 다이고 칸트도 그렇게 얘기한 거야. 전쟁의 경험이, 전쟁에 대한 공포가 결국은 인간으로부터 필연적으로 평화를 추구하게 만든다. 그게 이제 평화를 과제로 생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의 기제는 아까 우리 발제자가 말씀하신 자연의 메커니즘은 이기적 성향을 통해 이성 자신의 목적인 법의 등치를 가져온다. 자연이가 우리가 단지 이성이 평화를 추구한다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칸트가 그냥 이상주의자로 여겨지는 거죠. 칸트는 그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인간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럼 이제 이성이 비판과 반성적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그거를 거쳐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류가 보편적 법을 수립함으로써 영국 평화의 체제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 전쟁이 없는 상황은 너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하나의 국가가 법 체계 속에서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즉 한국 사회는 전쟁 상태인가요 지금?
약간 요즘 같으면 우리 일단 북한이라는 변수 좀 뺍시다. 북한 변수 빼고 한국 남한 사회 내에서 남한 사회는 전쟁 상태인가요? 요즘 같으면 약간 내란 준한 상태라 애매하긴 한데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하나의 정치 체제 헌법을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로서 그 밑에 다양한 법률들이 있고 제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여러한 기구들과 절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골목길에서 누군가로부터 습격을 받을 수는 있어. 밤중에. 그러니까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전쟁이라고 보통 부르지는 않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법에 기초하여 움직이는 사회인 거예요. 나름. 그 법이 굉장히 뭐 여러 면에서 충분하진 않을지라도 충분히 공정하거나 정의롭진 않더라도 법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의 사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 국제사회도 그럴 수 있다. 그래야 된다가 이제 칸트의 논리예요. 근데 그거는 단지 국제적으로 전쟁이 나쁜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더 크게는 뭐냐면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의 전쟁이 있으면 그나마 우리가 민주공화 정체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던 시민들조차도 그 자유가 언제든 침해당하거나 심지어 적국에 정복당함으로써 노예가 될 수 있는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영구 평화로는. 세계 평화라는 게 필요하다. 필연적이다. 그게 자연의 기제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고 자연 속의 인간이 타인과의 벌써 아까 말씀드린 이기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비사회적 사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되게 웃긴데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존재이기도 하다. 이기심 때문에. 그런 속에서 그럼 뭘 어떻게 하면 합법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전쟁과 야망, 폭력을 경험함으로써 합법적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 자연으로부터 추동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예비 조항도 있고 추가 조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핵심적인 건 세 개예요. 첫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민주공화정 혹은 뭐 시민적 공화정체여야 된다. 공화하고 띄어쓰기는 잘못됐고 공화정체여야 된다. 그 공화정체라는 말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표하고 대의는 조금 구분해야 돼요. 칸트가 얘기하는 것은 대표 체제라기보다는 대의 체제인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입법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항상 그 법은 모든 시민들의 의사를 대의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국회의 의원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맡기는 그런 정치 체제, 의회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옹호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국회에 가서 항상 모든 국민들의 선 의지를 대의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고 이게 나중에 발달한 게 국제정치 체제에서는 민주평화론 같은 이런 체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이런 주장들. 그런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나마 여러 찬성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뭐 미국 같은 나라도 나름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표명은 하지만서도 전쟁을 가장 많이 벌린 나라 중에 하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민주평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약간 바꿨어요.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어떤 합법적인 민주적으로 집권한 정치 국가를 찬탈한 경우도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면서. 그래서 또 바꿨어요.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민주평화론인데 약간 그런 논리가 담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걸 우리가 이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왜
공화 정체를 가진 국가들은 전쟁을 싫어할까? 칸트가 잠깐 설명하기도 하는데 왕정은 군주제는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국가가 움직이냐면 군주의 의지에 따라서. 근데 공화 정체는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시민들,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러면 군주제가 전쟁을 더 쉽게 벌릴까요? 아니면 공화 정체가 전쟁을 더 쉽게 벌릴까요? 군주제가. 군주가 물론 어떤 군주는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서 나갔겠지만 칼 들고 총 들고. 근데 대체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면 공화 정치에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힘없는 평민들이 시민들이 맨 앞에 총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가장 그 소극적이랄 거죠.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전쟁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그럴 것이다. 이게 이제 모든 국가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인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국가는 공화 정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국제법에 대한 이야기.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훗날 국제 연맹이나 국제 연합을 생각하게 된 발상이 여기 최초로 이론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연방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스타트, 그러니까 세계 국가여서는 안 되고 연방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덧붙여요. 세계 국가라는 것은 그 안에 위계적으로 다시 권력이 분산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시민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 각 국가들은 각자 자유로운 공화 정체로 남아 있고, 대신에 그 국가들이 서로 간에 연방을 만들어야 된다. 달리 말하면 이제 동맹 관계이면 전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국제 연맹에 대한 제안이 여기서 나오고, 세 번째는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호의 개념이 이제 칸트에서 나오는데, 우호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아까 뭐라고 다른 차겠네. 환대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hospitality인데요. 의미는 한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그러면서 왜 이런 권리가 있느냐? 지구상의 국민들의 공동체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칸트 때 이걸 느낀 거예요. 한 곳에서의 권리 침해가 저기 다른 대륙에서 이루어지는 권리 침해가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세계 시민법의 이념은 더 이상 공상적이거나 가정된 법의 표상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어디에서든 그 이방인이 낯선 존재로 적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환대의 윤리가 어떤 식의 것으로 제한되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 영속적인 체류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우리 또 동등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게 이제 칸트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골치 아픈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특히 이주와 이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칸트의 이 환대의 윤리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주민들도 동등한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칸트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체류권을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잠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현실 속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이주 노동자들이나 굉장히 많은 이주 노동자들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에서 되게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는데, 그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존재들로 이미 자리매김을 했는데, 현실 속에서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법적인 부분에서도 그러하고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칸트의 논리를 칸트는 이 정도로 윤리적인 사람이면 쓸만한 내용이 있을까? 딱 갖고 오려고 해서 환대 윤리 제목이 너무 괜찮은 데서 갖고 오려고 했더니 체류권을 요구할 수가 없대.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면 된대. 그 정도의 내용인 거예요.
칸트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뭘까? 이게 이제 질문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이게 질문이기도 하고. 그 각국의 나라가 자유로운 독립국가라 해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 저기는 방문할 권리는 인정하지만 임의로 거류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권리, 체류하면서 가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입법권일 거예요. 네, 그 공동체의 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왜 안 줄까?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1번이 있어요. 먼저 1번이 있어서 어떠한 공동체에서든 모든 국가가 이런 공화정체, 민주적 공화정체라면 그 공화정체에서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다른 곳에 방문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권리, 환대 권리 이상을 주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 생존의 문제에 내몰리거나 비인간적인, 극단적인 비인간적인 상황에 내몰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그냥 추측으로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그 이현숙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칸트 때하고 굉장히 특히 경제적 조건과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만드는 제작자, 옷을 만드는 상인이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다 가져요. 근데 내가 옷감을 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칸트는 그걸 구분해요. 또 그 사람은 시민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달된 자본주의 그 생산 양식 하에서 임금 노동자는 칸트식으로 분류하면 다 시민이 아닌 거예요. 직접 무언가를 제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게다가 우리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그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해야 되는 이런 시대인데, 이게 한 국가, 각각의 국가가 그냥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각각의 모든 국가가 다 민주공화정체고 기본적인 인권이 다 보장되는 나라들이라면 이 정도의 한대의 윤리로 충분할 것 같지만, 지금은 이론적으로도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그게 일단 가능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려면 경제적인 것까지 다 같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책에는 그래서 영구 평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내법, 두 번째 국제법, 마지막에 세계 시민법, 이런 3단계의 군법 체계가 인류의 자기 법칙으로 수립될 때 영구 평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 이야기를 한다. 막 이렇게 막 적었어요. 혹시 시간이 남으면 얘기해 볼까 해서. 근데 역시나 시간이 남지는 않았고, 우리가 전쟁은 없어질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칸트의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구 평화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자연에 의하면. 전쟁의 경험이라는 게 인류에게 끊임없이 실천 이성의 반성적 활동을 강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대전이 없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직 3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끊임없이 그런 전쟁의 경험이 인간으로부터 뭔가 새로 만들게 하는데, 그러면서 등장한 게 국제법이고, 그리고 UN이고,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국제 체제에서 여러 가지 규율들이고, 또 인권과 관련된 세계 인권 선언 이후에 인권 규약들이 이제 발효가 되고,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한 영향이고, 칸트의 철학적인 영향이자 전쟁의 경험으로 또 공통된 경험으로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이 세상은 전쟁은 없어질 수 없어. 혹은 이 세상은 어차피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무정부 상태야. 왜? 세계 정부는 없으니까. 그 위에 권위체가 없잖아요. 유엔이 미국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인데,
그러면 이것은 원래 자연적으로 그러한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철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구성주의자들은 무정부 상태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든 결과물이다. 국가들 사이에 위아래 그러니까 각자 독립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독립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항시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원래 자연이 만들어낸 상태가 아니라 국가들이 끊임없이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관계 맺음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패턴화돼서 국제관계가 그렇게 굳어진 거야. 그러면 달리 말하면 다른 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국가들이 그러다 보면 다른 패턴이 만들어지고 다른 국제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전쟁이 없어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구성주의자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은 결국 관계 속에 놓여 있는데 어떤 관계가 반복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제도나 구조를 만들고 제도나 구조가 다시 그러한 우리의 관계를 구속하거나 규율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 구조 자체를 우리가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적극적으로 그런 실천 방법도 있지만 더 가깝게는 관계를 바꿈으로써 구조와 제도를 바꿀 수도 있더라. 내 옆에 있는 동료와의 관계, 내가 우리의 현장과 직장에서의 관계, 아니면 내가 경제적 관계로서만 사람들을 만나다가 그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관계로서 만나면서 내 주변의 관계가 바뀌고 여러 관계들의 망이 바뀔 때 구조나 제도가 바뀌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규율하겠죠. 그게 이전에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서 규율하던 그런 구조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구조가 생긴다. 국제관계에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구성주의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는 쭉 넘어가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권과 시민권의 관계는 어떠할까? 이제 칸트의 얘기를 포괄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인권은 굉장히 추상적인 권리이고 이상적인 권리이고 시민권은 굉장히 구체적인 권리이고 정치의 영역이고 그럼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하나가 하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계는 아니더라. 우리가 철학자가 생각해낸 인권이 딱 있고 그 인권을 현실 속에 일방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칸트와 같은 위험성도 좀 있고 도덕적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존재들에게는 시민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반대로 시민권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상상을 또 해볼 수 있더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둘 다를 필요로 하는데 왜냐하면 시민권 얘기할 때 인권에 대한 인권의 근거에서 시민권을 얘기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되더라.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인권만 있다면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이고 시민권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그냥 반영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고 둘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존뿐만 아니라 생존과 의미를 동시에 찾는 존재다. 그건 이제 인권에 속한 영역이고 근데 시민은 빵과 권리를 가질 때 장미를 권리로 가질 때 그리고 자기 몫을 공동체에 참여할 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시민에 대한 이야기고 둘을 합치면 인간은 빵과 장미를 권리로 가지는 시민일 때 비로소 인간이 되더라. 즉 끊임없이 시민으로서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때 인권을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보장된 인권을 바탕으로 시민권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오늘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영국 평화론으로 확장시키면 인간 그리고 옆에 세계 시민들도 똑같은 이야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세계 시민이 세계 그 인권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생존과 실존을 동시에 찾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삶을 모든 이 지구촌의 구성원들 인간들이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그냥 공허한 인권에 대한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이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여기 있긴 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아까 말했던 주요 세 가지 영국 평화론의 원칙들을 통해서 그걸 달성해 보고자 했다. 칸트는
라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역시나 좀 길어졌는데 네, 칸트가 쉽지는 않은데 이후에도 계속 자주 마주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칸트에 대한 이야기 계속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